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검찰청 해체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잠시 뒤인 저녁 6시 반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국회에선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법 표결 이후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상정되고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해 나갈 걸로 보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대미 투자금인 3,500억 달러의 성격을 두고 양국 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국회 본회의 상황과 한미 관세 협상을 진단해 봅니다. 통일교의 이른바 정교 유착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목사가 구속되는 등 정치권 소식에 일부 종교계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서명삼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와 함께 정치와 종교 또 종교의 자유 문제 등을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시간이 참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주말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날씨도 좋고 서늘하고 바람도 뭐 주말에 좀 야외 활동 산과 바다로 어디 나가십니까, 정광재 대변인? 아니, 오죽하면은 TGIF, Thanks God It's Friday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가을은 정말 좋은 계절이잖아요. 네. 요새는 또 미세먼지도 많이 줄어들고 해요.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 또 오후에는 따뜻한 햇살. 생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네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생각만 해도 그 기분 좋은 가을에 저는 방송국 투어를 할 제목이었어. 아니 저 밤늦게도 출연 많이 하시더라고요. 늦게는 뭐 그 많이 하지는 않는데 사모님이 좀 저기 불평하실 것 같아요. 얼굴 본 지 오래됐습니다. 오히려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남편 없으면 뭐 편하지 뭐 밥 안 해주고.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우리가 저 정부 조직법 개정안 얘기하기 전에 요거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통령실이 이시바 일본 총리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방한한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게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시바 일본 총리가 지금 거의 퇴임을 앞두고 있는 한 일주일 앞두고 있죠. 예.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는 게 특별한 정치적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일본에서는 지금 고이즈미냐 네. 한 분 이름이 다카이치 사나에 이분이냐 네. 이 두 분은 지금 이시바 총리랑은 완전히 결이 다른 분들이에요. 그래요? 한일 관계가 두 사람 중에 한 명 누가 되든 굉장히 경색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도 전 정권의 그 대일 외교 방침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시바 총리가 관계 좋을 때 딱 잘 만들어 놓고 약속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 약속 지키게 하고 뭐 단돌이라 그러나요? 이거 내가 누가 총리가 되건 저기 좀 다 내가 얘기했던 거 해놓게 뭐 이런 얘기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시바 총리는 친한파고 뭐 이재명 대통령과도 정상회담 통해서 관계도 사실 친밀감도 굉장히 높여 있는 상태고 네. 한일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총리 임기가 끝나더라도 네. 자민당 내에 영향력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요. 향후 총리가 누구가 되는 거에 관계없이 한일 관계는 기존 합의한 대로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이어가겠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필리버스터 지금 뭐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거는 뭐 한 1시간 정도 남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17시간 12분. 잠깐. 화장실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은 옛날에는 허용이 무슨 됩니다. 뭐 기저귀를 차니 뭐 했는데 그거 꼭 아니더라도 17시간 12분 이게 약간
최장 시간 기록 세우는데 욕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대단한 건요. 네. 기존 기록도 이 박수민 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15시간 했었던 기존 기록이 자신의 뭐냐면 기록을 깬 거예요? 네, 자신의 기록을 깬 거예요. 기록 제조기네. 그때 당시에 민생지원금과 관련해 갖고 네.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그래요. 했는데 그때도 15시간 넘게 해 갖고 이분이 제가 알기로 86학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네. 이게 좀 필리버스터가 국민들한테 좀 알리는데 효과는 있다고 보세요. 아,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안 할 하는 수 것보다 있는 낫다.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네. 아니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해야 그나마 지금 우리 방송에라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근데 민주당이 너무 일방적으로 해요.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본인들의 그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고는 하지만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일부 뭐 의견 청취와 관련해서도 좀 더 공청회도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청취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의 답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그 추석 전에 답과 검찰청, 시점을 네. 정해놨다. 검찰청 해체하겠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 그 정청래 민당 대표가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거기에 쫓겨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드라이버도 준비 없이 치면 다 오비 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드라이버 준비 없이 치면 오비는 안 되는데 여기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연습장 다 이제 한 5년도 넘었잖아요. 그 뭐 검찰 수사기소 분리는 벌써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거고 구체화돼서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은 2020년, 22년 사이에도 한 번 있었고요. 그걸 다 대통령령으로 되돌려 놨기 때문에 이번엔 1차적으로 정부 조직법을 통해서 조직구조를 개편하는 이 첫 발을 떼고 그 다음에 중수청 설치법, 공소청 설치법을 통해서 수사 기소의 완결을 1년 안에 짓는 이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있었던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뭐 중수청 설치나 공소청 설치가 새삼 몇 달 만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논의가 부족했다. 야당과의 협의가 부족했다. 이제 그럴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충분히 성숙이 돼 있고 국민적 공감대도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막아서고 있는 야당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다. 봅니다. 그때 이제 당대표 경쟁에 나섰던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추석 밥상에 검찰청 페이지 올려드리겠다고 했더니 바로 받아서 정청래 당시 당대표 후보가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페이지 소식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정부 조직법 개정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저 개인도 기쁩니다. 수사와 기소는 불가역적으로 분리됩니다. 검찰의 폭력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휘두를 수 없게 됩니다. 검찰개혁은 모두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대통령님 덕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결단 덕분입니다. 무엇보다도 검찰개혁을 염원하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열망이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기득권 세력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지키기 위하여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눈에 딱 쏙 들어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와 결단 덕분이다. 뭐 이게 당대표가 어쨌든 대통령과 이게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 같으면서도 이거를 약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법무장관 조금 약간 신중론, 속도 조절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당의 뜻과 좀 강성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속도전에 맞춰준 거를 감사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렇죠. 약간 이 과정에서 네. 대통령 또 법무장관과 네. 당 간에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시한도 그렇고 내용에 있어서도 뭐 정성호 법무장관이 그때 예결위에 출석해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네. 당이 기존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안과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듯하게 비춰지는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정부가 집권한 이후에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이 정부가 당이 생각해왔던 게 달라진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바로 직후에 당정대 협의를 통해서 추석 전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검찰청 폐지, 중수청 설치, 공수청 설치를 네. 1단계 완료하고 1년 내 유예 기간을 거쳐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가는 협의를 진행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그런 절차를 통해서 충실하게 준비하겠다는 데 의견 일치가 됐기 때문에 네. 그 부분, 그러니까 당과 대통령과 아무런 이견이 없고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에도 적어도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명확히 추진했고 그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제 그걸 뭐 강조하기 위한 메시지였다고 봅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한 거였고, 자, 우리 정광재 대변인님, 예를 들어서 이제 검찰은 이제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휘두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어쨌든 뭐 수사 역량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국민의힘은 되게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범죄자들만 박수친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국민의힘 입장은 뭡니까? 일단 그 검찰의 폭력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제 휘두를 수 없게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민주당식 논리라고 생각해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와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들은 동의할지 모르지만 이게 국민 전반이 갖고 있는 생각은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검찰로서 뺏었다. 그런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국수본, 중수청, 경찰 다 행안부내에 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새로운 그 권력 조직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할 거냐? 검찰이 갖고 있었던 보안 수사권까지 존치하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방침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새로운 무소불위의 권력이 탄생할 수밖에 없게 되고 네. 그것에 대한 견제 장치 어떻게 마련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견제 장치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수사 역량이 이제 저하되면 안 된다는 거는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건데 수사 역량 저하 안 되고 견제 장치 마련되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우려가 없을까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 검찰 개혁 얘기만 나오면 검찰하고 지금 야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범죄자가 판을 치는 세상 된다 이랬잖아요. 네. 뭐 되돌리기는 했지만 1차 사법개혁안 그때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 수사 절차 지연 문제가 분명히 있긴 한데 그거는 제도적 완결성을 하지 못하게 자꾸 이 대통령령으로 되돌리고 이런 과정에 혼선이 생긴 문제도 같이 결부돼 있지. 네. 실제 뭐 범죄자가 판을 치거나 범죄율이 늘어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 지금 이 그 제도 개혁안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찰청의 수사 인력이 공중 분해되는 게 아닙니다. 중수청으로 일부 흡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공직자로서 검사로서 수사를 통해서 내가 이 대한민국에 기여하겠다는 신념과 소신을 갖고 있는 검사들은 수사관으로 가면 됩니다. 1급부터 7급까지 해서 고위공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라는 호칭은 없이. 호칭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그게 상징하는 바가 무소불위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뭐 일반 사람 다 일반 뭐 그 수사 대상이 돼서 검사 앞에 가면 일단 주눅 들고 떨잖아요. 그게 법의 엄정한 집행이 두려워서 이런 것도 있지만 검찰청 자체가 갖고 있는 이 권력의 어떤 상징. 그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검찰청은 이 앞에 경위까지 고압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체적인 조직 문화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 그게 수사 기소를 사실상 독점하면서 본인이 봐주고 싶으면 봐주고 기소하고 싶으면 하고 이게 팽배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개 일부 정치 사건의 문제였느냐. 일반 피의자들도 보면 검찰에 가서 원하는 대로 뭐 압박받고 진술을 하거나 요구하는 대로 해서 뭐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소위 말하는 정관 예우라는 식으로 이어져서 법률 비용이 비싸게 올라가고 네. 검찰 출신들은 또 퇴직 후에 변호사를 통해서 고액의 수익을 얻고 이런 구조가 검찰의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이 검찰 개혁안은 네. 국민 일반에게도 이 피해가 아니라 충분한 어떤 기회와 혜택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인력들이 뭐 1급에서 7급까지 수사 인력으로 가면 된다. 검사란 타이틀만 띄어진다 했는데 네. 실제로 얼마나 갈지 그 부분은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그걸 하나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정광재 대변인 먼저 여쭤보고요.
보안 수사권 있잖아요. 보안 수사권 이 부분도 이재명 대통령도 좀 이렇게 제대로 논의해봐라 이런 입장인데 검찰 폐지한 것처럼 보안 수사권도 결국은 없앨 거다라는 관측이 꽤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민주당 안에서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김용민 법사위 간사의원 등의 다수의 입장은 네. 폐지돼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결국 보안 수사권은 수사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훼손해서 다시 지금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실제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안 수사 요구권 정도면 되지 않느냐라고 네. 보는 시각도 있고 보안 수사 요구권은 필요하다. 경찰에 대한 통제, 수사의 완결성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냐는 네. 문제 제기도 당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이후에 중수청, 공소청의 권한 관련된 논의는 그 부분에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네, 정광재 대변인 반론 있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범죄자들만 판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당연히 그러지 않은 측면도 있겠지만 검거율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건 처리 기간 이것은 명백하게 객관적 그 사실로 검거 기간 그 수사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고요. 검거율 같은 경우는 사기 범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범죄인데 2017년에 79%인데 2024년에 56%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거율과 수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될 경우에 결국엔 그 고스란히 피해를 누가 입었느냐?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입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줬잖아요. 저는 그 1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에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유예 기간 지났을 때 민주당이 아마도 이때 이런 것들이 잘못됐으니까 보완해서 다시 하자라는 논의를 안 하리란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께 하나 여쭤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조기현 부위원장께 여쭤볼게요. 야권에선 검찰청 폐지도 이런저런 이제 명분을 얘기하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한 보복 성격이 있고 더 나아가서 검찰 그간의 수사를 악마화해서 전국적으로 면서 등의 방법으로 이재명 대통령 죄를 없애기 위한 거다. 지금 사법부 압박하고 때리고 사법 개혁하는 거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없애는데 모든 힘이 전국적으로 모아지고 있다. 여기 이런 시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광재 대변인. 사실 검찰개혁은 이재명 대통령 되기 이전에도 민주당에서는 그 강도 높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수사 네.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극적 선택을 했고 이것이 결국에는 정치 검찰의 정치 수사에서 비롯됐다라는 인식을 민주당 지지자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세간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죽은 노무현이 산 검찰을 잡았다. 그리고 뭐 한명숙 전 총리라든가 이재명 대통령 또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 아들과 딸 관련한 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검찰이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민주당 정치인에 대해는 유독 그 날카로운 냉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라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면소 관련한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법 제정 같은 걸 바꾸는 거 그게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추측이나 이런 시선. 이재명 대통령 수사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거 쭉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특검 통해서 다시 수사하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물론 뭐 재판으로서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혐의 사실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압수수색 영장 안 한 것 같이 보이는 핵심 증거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공무관계가 확실하다고 해서 이제 기소가 될 거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뭐 관련된 사건도 많고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김학의 사건 그리고 오늘 선고 나왔던데요. 옛날 라임 그 펀드 사건 때 네. 기동민 전 의원 무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 당시 집권 세력 특히 지금의 국민의힘 정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표적해 수사하고 본인들 이 정권 내지 검찰과 관련된 사람들은 봐주기 수사로 다 일관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검찰권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들이 굳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도 똑같죠. 지금
이제 더 확인해야 되지만 대북 송금 사건 진술 세미나 관련된 나오고 있고 교도관 진술을 통해서 복수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건 확인될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검찰이 실제 정치 권력에 개입하고 스스로 권력이 된 정권, 지난 정권의 폐해가 극심해졌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말대로 이게 자꾸 수사가 제대로 오히려 정치 권력 몇 그 절체 범죄 수사 중에 일부밖에 안 되는 정치권에 대한 어떤 수사 문제로 네. 국민들 피해가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이런 국민의힘의 지지, 여론의 지지가 높지가 않아요. 개혁해야 된다는 여론이 계속 높은 것은 오랫동안 봐왔던 검찰 권력의 남용을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그게 원인이지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는 직접 뭐 이것 때문에 한다. 이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요 질문도 조기현 부위원장께 먼저 해볼게요.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제 좀 이따가 표결하면 또 다른 쟁점 법안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상정되고 필리버스터 아마 야당이 들어갈 겁니다. 자, 검찰청을 폐지, 기재부를 분리,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 테두리 내에서 하는데 네. 유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제정을 해서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한다. 이게 사실 예산도 꽤 들어간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이걸 과연 이진숙 축출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이진숙 축출만 갖고 한다고 한다면 이미 수사 중인 내용도 있고요. 예.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그 징계 절차라든가 이 형사 절차가 됐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진숙 때문에 법을 만들 필요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 쫓아낼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이거 지금 이 법안이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네네. 통과되는 것도 아니기 네네. 때문에 그 기간 고려하면 뭐 이진숙 위원장을 하루라도 빨리 뽑아내기 위해서 법 만든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사실 그 자리에 하루라도 더 있어서 안 된다는 거에 대한 것은 민주당이 확실한 입장이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이진숙 위원장의 직을 하루라도 빨리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조직법의 전체적인 취지는 정책과 감독 기능의 분할 통합 이걸 가지고 네.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이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같은 경우에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분리돼 있던 방송진흥 정책을 갖고 오고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식의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은 하나의 동기는 됐지만 이진숙 위원장 때문에 만드는 법은 아니다는 건 확실합니다. 네. 정광재 네. 대변인 똑같은 질문을 드리면서 예. 국회가 많은 일을 하는 건 좋은데 과연 국회가 모든 것을 하는 시대가 되는 건 좀 위험성도 있지 않나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행정부에 계시는 분이 네. 과거에는 분명한 그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 이게 가능했는데 입법 권력이 워낙 비대해지다 보니까 지금은 행정권에 비해서 입법권이 워낙 커졌다라는 자주 섞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거 있잖아요. 네. 대략적인 법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금융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로 하면서 위원장 그대로 가는 법안을 원래 민주당이 준비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가는데 딱 한 명만 가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정무직으로 있는 사람은 지금 이진숙 위원장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진숙 위원장의 정식 임기인 내년 8월까지 하지 못하도록 목표로 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거 결과적으로 이 법이 그 통과가 되면 이진숙 위원장만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위인설관이라는 말은 있었잖아요. 이건 이제 위인설법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금융 당국 개편 이게 금융이 금감원 뭐 이게 막 분리하고 막 이제 또 이쪽에 합치고 기재부로 기능이 가고 뭐 이런 부분은 일단 백지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정무위원장, 기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생긴 현실적인 어떤 상황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 논의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고요. 네네. 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만들어 놓은 입법안이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의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고 그에 따른 부속 법안까지 일거에 빨리빨리 하려고 했죠. 그런데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무위원회가 윤한홍 위원장 국민의힘 위원이다 보니까 네. 상임위 일정을 통해서 처리하기에는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패스트 트랙으로 가면 최소 6개월인데 네. 지금의 어떤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더군다나 통상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비상기업 내란 이후에 실제 민생 경제 어려움 이런 걸 고려하면 금융 정책을 담당해야 될 금융이나 금감원이 아직 이 제도 개선이 안 된 채 그렇게 유보된 상태 6개월 보내는 건 네네.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너무 클 것 같아 해서 일단 유보한 거죠. 물론 추가적인 논을 통해서 이후에 여야 협의를 통해서 다시 어떤 테이블에 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이 체제로 그대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적어도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는 한 그 부분은 지금 할 수 있는 시기나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 정광재 대변인님 요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까? 그 금융 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강성 지지자들과 민주당 내 강성 의원들은 이거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네.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금융위원회가 추진했었던 정책들 6억 원 이하 대출을 완전 규제하는 거, 예. 또 모태펀드 5천억 만들면 그거에 100배가 된다고 하는가요? 그래서 5조 원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모태펀드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예.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간부를 칭찬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서부터 이러면은 그냥 공약했었던 거 없던 일 되나라는 전망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된 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감독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금 강성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생각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길 인터뷰에 자, 미국이 현금 투자 요구한다고 관련 3,500억 달러 관련해서 미국이 원하는 방식은 어렵다. 일본과 우리 외환 보유나 경제 규모 다르다.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을 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3,500억 달러 한국에서 투자 받고 있다. 그것들은 선불이다. 러트닉 상무장관 뭐라 그랬냐면 한국의 3,500억 달러를 증액의 최종 금액을 일본의 5,500억 달러에 가깝게 만드는 방안을 우리 측에 제시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관세 협상의 교착 국면에서 최고의 압박 수준의 협상용 카드라고 보는데요. 네. 이게 실제 불가능한 제안이라는 걸 미국도 알 겁니다. 3,500억 불 선불처럼 네. 요구하는 대로 특정 시기까지 무조건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라. 그거 대한민국 경제의 외환 상황에 감당하지 못하리라는 거 모를 리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3,500불에 대해서 일본과 같은 방식의 투자,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어느 시기까지 직접 돈을 넣고 수익 환수할 때까지 50대 50, 그 이후에 90% 미국이 가져가는 수익 구조. 이거 지금 우리 이 자체도 어려운데 예. 3,500억 불을 선불, 그러니까 선불도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러트닉 상무장관은 또 2천억 불 추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는 본인들도 알 텐데 네. 미국 수준 당초 합의됐던 내용을 문서하기 위한 압박 카드로 봅니다. 근데 지금 요구하는 수준도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간담회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외환 상황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문서화된 서명을 하지 못하는 거죠. 네. 최소한 통화 스와프 정도는 있어야 외환 유동성이 생기고 그리고 투자 일정이라든가 방식도 일부 조정이 돼야 감당 가능한 것이지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게 미국의 이익은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크나큰 위협이나 손해가 될 수 있는데 네. 거기에 어떻게 사인할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유리한 협상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미국은 그에 대해서 이런 식의 압박 카드를 계속 내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광재 대변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자꾸 요구를 하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이거는 우리 못 받아들인다는
베이스라인은 좀 제시를 해주는 것 같아요. 언론을 통해서. 당연히 미국이 지나치게 우리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 예. 민주당 정권이건 우리 정권이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데 그러면 지난 8월 말에 있었던 그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다른 이야기들을 분명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분위기 너무 좋아서 협정서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될 정도의 성공적인 협상이었다. 관세 15% 하겠다라고 국민들께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건 미국 탓만 하기는 네. 그렇다. 그때 당시에 분명히 우리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거짓말한 셈이 된 거예요. 이에 대한 전 사과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확히 미국이 어떤 것을 원하는 건지 우리 국민 지금 모르고 있어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는지 사실 우리 당에서 정보 공개 청구 그거 했습니다. 예. 그럼 정보 공개 청구한 내용과 관련해서 국민께 솔직히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민주당이든 조국형 신당이든 일각에서 이렇게 미국이 자꾸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 들어주면 안 된다. 또 총리까지 나서서 일종의 반미 감정을 조장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우리랑 경제 문제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그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미 정서를 이용하는 것이 어쩌면 본인들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국익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일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 깊이 고민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네. 조기현 부위원장님. 예, 뭐 정광재 대변인은 뭐 이걸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지 않지만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자꾸 이념의 문제로 연결시키고 반미를 해서 어떤 정책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반미하고 무슨 그 상황은 관계가 아니다. 그렇죠. 네. 반미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 정상회담 자리가 좋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합의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문서화되지는 않았죠. 일본도 똑같았습니다. 일본 9월 4일 날 MOU 서명했죠. 네. 한참의 후속 협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 과정일 뿐이고요. 그때 합의는 합의대로 있고 그 내용은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서 당시 협상 당사자들이 우리 당국자들이 비망록으로 작성해 놨습니다. 아마 뭐 정보공개 청구하면 관련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을 텐데 네. 그때 왜 성과라고 치장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 정체로 서울 시내도로 상황은 많이 혼잡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정체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1시간 25분 이상 걸립니다.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론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도 구리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방향 마장램프에서 성산램프까지 길게 막히고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옥산에서 목천까지 막히고 이후로 안성 부근에서 밀리다가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도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론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길게 막히고요. 더 가서 비봉에서 용담터널까지 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도 정체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지냈던 외교관 출신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과 만났어야 했다 이렇게 아쉬움을 표했는데 김건 국회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할 리셉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리셉션에서 깊이 있는 협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의 대화를 통해서도 핵심 메시지는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관세 협상의 실마리를 찾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상 외교의 국내 정치적 리스크만 피하려 한다면 10월 말 에이펙 정상회담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 정신이 팔려 있어 우리 문제는 깊이 있게 논의할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소리를 듣게 될까 걱정입니다. 오랜 세월 한미동맹은 위기를 극복하며 더 단단해졌습니다. 지금의 난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면 승부를 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김건 의원 얘기 들어봤는데 정면 승부를 피하지 마라 뭐 이런 표현도 썼는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게 이제 뭐 솔직히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그 만찬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 있는 대화를 할 겨를은 사실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초대를 했는데 가서 한번 뭐 눈도장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인사라도 건네고 한 번 더 보는 게 더 낫지 않았겠나 뭐 이런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그게 의미가 있나? 그게 지금 통상협상에 어떤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그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됐고요. 이번 유엔 일정에는 네.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미 바로 얼마 전에 정상회담을 했고 지금 통상협상 후속 협상의 난항 교착 상태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미국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나서 우리 입장을 정확히 전달했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145개국 정상이 오는 그냥 리셉션 행사에 가서 얼굴 한번 보인다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거기 가서 그 어떤 메시지 전달 자체가 뭐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트럼프가 돌발적 발언을 던지면 협상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고 외교적으로 매우 곤란한 처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걸 고려하면 차라리 그 다른 일정, 미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을 만나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런 게 오히려 외교적 도움이 더 되는 거죠. 그런 판단을 당연히 한 것이고요. 저는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정광유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부담스럽다고 안 만나기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그런 그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트럼프 거래 기술이라는 책 이재명 대통령이 열심히 읽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스타일 잘 이해했을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개인적인 친분 관계나 스킨십을 중요시하는 분이에요. 이재명 대통령도 가서 뭐 정말 아주 캐주얼한 인사라도 했었으면은 거기서 어떤 뭐 요구가 나왔더라도 요구가 나왔으면 그 실무자끼리 잘 얘기해 보자. 그러나 우리 관계 잘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뉴욕에서 차 막힌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해 갖고 당신 때문에 차 막힌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재밌더라고요, 그 영상. 친밀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프랑스랑 미국이랑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대유럽 정책을 두고 프랑스 미국이 갈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두 사람 공식적인 자리에서 냉랭할 때도 많지만 그렇게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굉장히 좀 수줍은 성격이었어서 그런 걸 잘 못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훨씬 더 그런 면에서는 재능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하셨는지 좀 아쉽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고상 내놨습니다. END, 교류, 익스체인지, 관계 정상화, 노멀라이제이션. 본래는 이제 외교 관계 수립을 얘기하는 건데 여하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핵화. 근데 안보실장 얘기는 이게 꼭 어떤 시점인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 병렬적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중단 축소 폐기 3단계 로드맵도 이제 비핵화 관련해서 제시했고요. 여당은 현실적인 대안이다. 현실적 구상이다. 야당은 북한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거다. 결국은 비핵화 포기로 이어질 거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비핵화 관련해서는 미국하고 보폭을 맞출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앞에서 피스메이커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트럼프 역시 매우 흡족하게 그 상황을 즐기고 있고 실제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는 이미 뭐 뉴클리어 파워 이런 언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북미 회담이 되면 그 출발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맞춰질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 정부도 그 기조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불인정할 수 없는 이런 국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구상 단계에서는 당연히 그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을 준비하고 있는 게 맞죠. 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로 볼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매우 현실적인 접근인 거고 뭐 지금은 통상협상의 모든 한미 관계가 집중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 내면에서는 안보 관련된 중요 이슈들도 에이펙 즈음에는 부상이 되고 부각이 될 거고 북미 관계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혹시라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한 전략 구상 필요한 거고 미국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게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네.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참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래도 뭔가 시작해 볼 수 있는 거부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정광희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게 현실적인 답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호응하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아무리 북한에 유리한 그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은 지금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북한이 핵무장을 시작한 한 20년 가까이 국제사회에 꼭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같이 국제사회가 같이 나서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자. 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대통령이 다자 회의를 가건 어디 그 주요 국가 단독 정상회담을 하건 꼭 붙였던 말이 있습니다. 네. 북한 비핵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북한을 핵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도 북한의 핵에 대해서 이렇게 용인하는 듯한 태도인데 우리가 거기에 뭐 동참할 필요 있나? 그러면 대북 제재 그동안 해왔던 거 뭐 계속 유지해야 되나? 이런 식의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이거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자,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정광재 대변인께 먼저 해볼게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뭐 북한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 2,000kg. 자, 일단은 북한 핵 개발 중단시키는 게 시급하다. 현실적으로 남북은 두 국가라면서도 이것이 영구 분단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야권에선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 지금 따라하는 거냐, 거기 호응해 주는 거냐. 또 헌법에 명시된 우리의 목표 통일 포기하는 건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동영 그 장관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정체성이 통일부 장관이에요. 네. 통일부는 우리 그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 여건을 마련하고 교류? 평화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런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처거든요. 그런데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두 국가를 용인하는 듯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것도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 이런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목소리들이 자꾸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적대적 두 국가 통일하지 말자라고 하니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이제 통일하지 맙시다라고 해갖고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를 던졌었고 통일부 장관이 남북은 두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통일부를 유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통일부의 명칭을 바꾼다도 이런 입장을 내기 위한 사전 그 입장이 아니었냐 보는데 어쨌든 야권을 중심으로 북한에 그냥 맞춰주는 거냐 또 통일을 어떻게 할 거냐 헌법에 명시된 그런 것들은 다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의 원칙은 다 바뀌는 거냐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큰 틀에선 통일 지향 이런 게 바뀔 수가 없죠.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바고요. 그리고 비핵화도 마찬가지고 궁극은 폐기잖아요. 네. 그게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 폐기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실제 이 북미 회담이나 이렇게 그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는 바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 텐데 아니면 핵 시설에 대한 폐기가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게 지난 2020년에 한미 그 북미 정상회담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 원샷 딜로 한 번에 폐기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건 분명하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는 뭐 단계적 통일 방안 아니겠습니까? 그 표현을 평화적 두 국가로 쓰든 뭐 국가연합 남북연합으로 쓰든 평화적 체제를 유지하면서 상호간의 신뢰로 회복해가는 상당한 시기가 필요하다는 건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겁니다.
당장 내일 모레 통일하자고 그 주장이 급진적으로 나가면 흡수 통일이었고 실제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실제 그런 꿈까지 꾼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다라는 원칙 하에 이 정부가 비핵화든 남북 관계든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한 거고 그게 가장 현실적인 비핵화 남북 관계 개선의 방향이다. 이걸 통일부 장관이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민주당 주도로 이제 30일에 열리는데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 여는 것 적절하지 않다. 법사위가 급발진했다. 이에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 한가한 상황 인식이다. 지도부와 공감대 이미 형성돼 있다. 최근에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제 법사위 격려 방문도 한 게 네. 이렇게 그 사진에 떠 있더라고요. 자, 그런 거를 좀 감안한 얘기 같기도 한데, 자, 이제 이런 당내 이견이 있는 이런 부분 건강한 모습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실제로 조기현 부위원장님 보시기에 민주당 내에 좀 법사위가 너무 막 좀 발진을 한다 이런 우려는 좀 있습니까? 있죠. 지금 김영진 의원은 뭐 어느 정도 작심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당내 우려 있죠. 이게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 정치적 견해라든가 네. 사법개혁, 언론개혁, 그 검찰개혁의 뭐 이것과 좀 다르다 정도의 의사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당이 이렇게 가면 국민들의 피로감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여론도 잘 살피면서 가야 된다는 신중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김영진 의원이 대변했다고 보고요. 네. 또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좀 특별한 관계니까 더군다나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에 이게 과연 이런 절차 뭐 방식과 내용에는 동의하지만 네. 이런 방식에 급하게 지도부가 상의도 안 되게 대법원장을 청문회 세우는 걸 추진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신중해 가야 된다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근데 여전히 뭐 청문회 해야 된다는 거는 뭐 정청래 대표가 힘을 실었고 네. 법사위원들의 입장은 뭐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서 30일 날 청문회는 다 열리긴 할 텐데 네. 전체적으로 신중론이 조금씩 이제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가 형성은 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국민의힘에선 조희대 음모론 청문회 열자고 했는데 이제 민주당이 막혔는데 조기현 부위원장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야당의 이제 서범수 의원이 추미애 누나가 이재명 동생의 씬 스틸러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구상 END 이것도 추미애 위원장 때문에 다 묻히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위원장이 뭐 독주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강성 집행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민주당의 득입니까? 독입니까? 뭐 독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이게 조율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요? 당내에서 정무적으로 정부하고 대통령의 행보하고 당의 개혁 정책이 좀 같이 수레바퀴 맞아 돌아가듯이 네. 돼야지 국민들이 뭐 이렇게 딱 하는데 지금 이제 유엔 가서 사실 대통령이 남긴 성과가 대단히 큽니다. 네. 유엔 연설에서 완전한 민주주의에 복귀한 대한민국 모습 또 K 문화의 우수성 이런 걸 통해 세계 각국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대규모 AI 투자 이끌어낸 상당한 성과거든요. 그리고 유엔 의장으로서 회의 주재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우리 정치 상황에서 여야 갈등의 모습이 주요 언론의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네. 좀 뭐 정무적으로 이런 걸 조율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얘기는 분명히 있죠. 자, 국민의힘 입장에선 정광재 대변인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그랬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예상한 대로 더 심하다 이런 호소가 나오고 있어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임명될 때부터 네.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간에서 재밌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러다 이재명 대통령도 수박된다. 지금 그 민주당이 온건파와 강경파 의원들이 그 경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약간 합리적이고 중도 진영의 목소리도 좀 들어봐야겠다라고 브레이크를 거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김영진 의원이 한 얘기에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얘기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만약에 이런 얘기하면 이재명도 대통령 되더니 수박됐네? 이런 식의 평가를 강경 지지자들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네.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한 논란은 지금 민주당이 김영진 의원 말 그대로 급발진한 겁니다. 이거 원래 안건에도 없었던 거예요. 추미애 의원 본인이 그냥 법사위에 안건 올린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모여갖고 땅땅땅 두들기고 네. 그 원내 지도부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물러설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기가 없는 거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5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2살 희원이가 평소에 자주 쓰는 말은 괜찮아요입니다. 아픈 할머니를 대신해 집안일을 할 때도, 치매를 앓고 있는 할아버지를 돌볼 때도 언제나 조용히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희원이. 하지만 이런 희원이도 마음이 괜찮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공원 청소를 나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볼 때, 그때만큼은 희원이의 가슴도 한없이 속상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어려운 현실을 알기에 새 옷이나 학용품 하나에도 욕심을 부려본 적이 없는 희원이. 그저 바라는 게 있다면 갓난쟁이 손녀를 품어준 할아버지, 할머니와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다는 것뿐.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도 벅찬 현실이지만 희원이는 오늘도 할머니, 할아버지 곁에서 예쁜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희원이네 가족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행복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여전히 덥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27.1도, 양산은 31.4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내일도 한낮에 서울과 대전, 대구 28도, 전주 29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21도까지 내려가며 늦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 충청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호남과 제주도에 내일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대 60, 전남 남해안에 최대 50, 호남 내륙에는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모레 새벽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은 모레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에 10에서 50,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 18도, 대구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공기는 한층 더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3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1KL.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 요구로 시작된 무제한 토론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검찰청 해체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늘 저녁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직후 민주당 주도로 표결에 붙여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은 3,500억 달러, 그것도 선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술 더 떠 일본 수준의 투자액인 5,500억 달러를 원한다고 한국 측에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달 30일부터 1박 2일간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오늘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재판과 보석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신문에서 구속이 되고 나서 생존 자체가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과 수사 등 모든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석방되면 신속한 재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코스피가 10거래일 만에 3,400선을 내줬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넉 달 만에 1,410원을 넘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습니다. 특검은 통일교의 이른바 정교 유착 의혹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배후 관련한 경찰 수사는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그 가족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종교단체, 종교 관계자들에 대한 잇따른 수사는 우리 사회에서 일부 종교인들과 종교단체의 정치활동, 종교의 자유 그리고 종교와 정치의 관계, 그 경계에 대한 성찰의 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명삼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와 함께 이 문제 함께 고민해 봅니다. 서명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네. 좀 오늘 주제가 이게 좀 어려워서 저도 약간 제 방송을 제가 좋아하지만 살짝 부담되는데 종교 이야기, 특히 종교와 정치, 종교의 자유 민감한 주제입니다. 대부분 종교단체 종교인들 신자들께서는 종교를 통해서 사회적 연대와 통합, 약자 보호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전제하고 오늘 조금 얘기를 나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이야기 주제가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의 정치 개입이라든 정치 활동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룰 텐데 우리 헌법 제20조 2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른바 정교 분리죠. 대부분 국가헌법에 정교 분리 조항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까? 일단은 서구 역사에서는 네. 종교 전쟁 때문에 큰 정말 피가 흘러고 수많은 목숨들이 생명들이 잃는 그런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네. 그런 엄청난 종교 갈등이 지속되다 보니까 특히나 종교가 전쟁의 사유가 되면 너무
뭐가 비참한 어떤 죽음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소위 말해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거를 네. 17세기에 하는데 그때 소위 말해 이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일정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식의 그 합의가 네. 이제 생겨났죠. 근데 그러면서 소위 말해 정교 분리의 원칙이 서구 사회에선 생겨났다라고 네. 보고 있고 네. 그것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종교 전쟁이 벌어지면 정말 참혹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함을 더하고 또 한편으로는 종교가 권력을 행사하던 그런 사실상의 권력을 잡고 있던 그거의 폐해 뭐 이런 것들도 아마 이게 정교 분리의 그 어떤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교수님 과거에 저희만 봐도 민주화운동, 민권운동 등 주요 국면에서 종교인과 종교단체가 큰 역할을 했던 적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미국 같은 경우도 마르틴 루터킹 그죠? 우리 가장 유명한 마르틴 루터킹 저 버클리 대학 가면 거기 마르틴 루터킹 로드가 있던데 스트리트인지 어쨌든 있고요. 또 주요 현안에 대한 종교계의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 울림졌던 적도 많고요. 정교 분리담은 헌법 20조 다음 21조가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조항입니다. 여기에 의거하면 뭐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종교인도 또 종교단체도 기본권으로서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의사 이제 표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종교단체, 종교인이 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의 범위, 특히 법적 범위 이건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세계를 둘러봐도 네. 예를 들어 종교 단체에 기반해서 생겨난 정당도 있잖아요. 네네. 독일의 네. 뭐 기민당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 민주당. 그러니까 간판에다가 아예 종교 이름을 내 걸고서 정치적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소위 말해 이제 기독당 시도가 이름은 여러 번 바꿔서 예, 했었지만 총선 때마다 뭐 2000년대 초부터 계속해서 시도가 됐었죠.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일단은 공적으로 이름을 내걸고 동시에 이제 정책을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표방한다라고 하면서 후보를 내고 네. 그래서 일부 또 개신교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도 정치 참여 너무 과도하다, 너무 정치에 깊숙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반대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근현대 전 세계적인 어떤 사례를 돌아보건대 네. 그것도 하나의 정치 참여로서는 오히려 더 공식화된 참여라는 측면에서는 뭐 일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도덕적으로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약간의 이제 뭔가 무대 뒤에서 정치와 종교 간의 뭔가 뒷거래가 일어난다거나 어떻게 보면 은밀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거나 근데 그럴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겠죠. 네. 근데 그런 거는 양쪽에서 정치인들도 그렇고 종교인들도 그렇고 그거는 서로 좀 자제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걸 좀 방지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종교인들도 일반인과 똑같이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일반인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정치적 활동이라든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이거는 똑같이 있는 건데 네네. 그러나 이제 어떤 종교인이나 종교 약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 영향력을 또 정치에 어떻게 끼칠라 그럴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 이건 이제 시각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네네. 결국은 법적인 테두리를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이 법에는 여러 가지 제한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이 그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들어서 뭐 표현의 자유도 우리가 어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막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게 최근 뭐 통일교가 정치 청탁했다는 의혹 또 이거는 뭐 확인 안 됐습니다만 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 판결은 우리가 기다리니까 어쨌든 의혹이란 제가 표현을 씁니다. 정당에 조직적으로 입당해서 당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의혹, 뭐 사전 선거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법에 저촉될 때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수사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최근에 유독 이런 종교단체나 종교인들의 정치적 행위가 논란이 되고 주목받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런 식의 무대 뒤에서 종교와 정치가 약간은 밀접하게 교류해온 정황들은 너무 많습니다. 네네. 그게 저같이 이쪽
동네를 계속 들여다보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많이 보이는데 네네. 다만 대중들한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뿐이고 이런 식의 사건들이 불거져 나올 때 사람들이 좀 관심을 좀 이목을 끌면서 네. 이런 것이 좀 공론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새롭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연결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그 정교분리 원칙을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또 근대적 개인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대적 개인은 본인이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판단을 이성적인 어떤 추론을 통해서 판단을 내리고 네. 그거에 따라서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그런 근대적 개인이 전제가 돼야 이제 네. 근대 시민 국가와 민주주의와 이게 작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일부 종교 단체에서는 사실은 종교 지도자의 권위로 그 개인의 양심을 이제 종교 지도자가 결정해 주는 경우 그래서 네. 이거를 그냥 이게 당신들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왜곡될 경우가 많아서 개인들이 다 판단하고 저 활동을 하고 할 수 있는데 네. 그거를 좀 왜곡할 수도 있다. 네네네. 예,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자,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교수님. 네. 교수님께서는 이제 정치와 종교의 관계 결합 여기를 주로 이제 연구를 해 오셨고 최근에는 경찰 수사 받고 있는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소년보 세계로교회 목사의 정치 활동이 이른바 미국의 마가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네네. 접점이 있다 이런 분석을 하셨어요.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저는 표현을 이제 간접적 영향과 직접적 영향으로 나눌 수 있다고 네네. 생각하는데 예. 간접적 영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정광훈 목사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럼프 1기 때 지금 네. 2기지 않습니까? 이제 1기 때 어떤 미국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되게 미국에서도 의외의 인물이 당선됐잖아요. 특히나 네네. 1기 때는 워싱턴의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이었죠. 예. 예. 그런데 그것이 백악관으로 입성하게 되기까지 어떤 거기서 특정한 그 복음주의 미국의 복음주의권 내에서도 특정한 부류가 있는데 네. 거기가 뭐 신사도 운동이나 카리스마틱스라고 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얼마나 트럼프를 지지했고 그것이 이제 성공하게 정치적 성공을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책을 정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번역을 해서 냈어요. 그래서 네. 도널드 트럼프와 하나님인가 순서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책을 내서 저는 거기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소년보 목사 같은 경우는 요새 최근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빌드업 코리아 행사가 있었는데 예, 예. 그 소년보 목사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 코리아 행사가 지금 올해 있었던 데가 3회째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미 2023년부터 있었는데 초창기부터 그 행사를 지원했다라는 정황 증거들이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설교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고 빌드업 코리아의 주도한 분들이 네. 그 소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세계로 교회 부산 세계로 교회에 와서 설교하거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류한 증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분명히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분석은 우리 교수님 분석이고 뭐 네네. 개인적 의견도 조금 들어가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었다. 뭐 출연하는 것도 있고 있었다는 말씀하셨고요. 네. 그 미국 시카고에서 석박사 과정 모두 마치셨어요? 네네. 예. 자, 미국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종교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이렇게 종교와 정치 활동, 정치 참여가 논란을 빚은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일본은 뭐예요? 1번. 그중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보수주의 연구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재편된다라고 할 때 이제 제가 말한 1번은 가장 큰 사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제리 팔웰 목사. 예. 그 모랄 메조리티라고 하는 도덕적 다수라는 어떤 NGO 기독교 네. 기반 NGO를 통해서 80년대 정치에 미국 공화당 정치에 깊숙하게 개입했고 80년대.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리버티 대학이라는 대학을 세워서 보수적인 후보들을 계속 지원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오고 그래요. 있죠. 예. 사례는 미국에 많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근데 이제 미국의 보수 개신교 얘기 나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모두 이제 정교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뭐 건국 배경, 종교가 사회에 차지한 비중,
또 문화의 차이 등도 이제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교수님 보시기에 한국과 미국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가장 큰 차이는 미국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넓은 의미에서의 크리스찬이티, 그 그리스도교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건국에 그 힘을 실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물론 소위 말해 그 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교단, 그게 이제 뭐 장로교든 뭐 영국 성공회든 뭐 영국 성공회는 이제 영국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감리교든 여러 가지 교단들 소속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설령은 아니면 뭔가 뚜렷한 종교 배경이 없더라도 넓은 의미에서 이제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네. 미국 건국에 참여했다라고 할 수 있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이제 보수 개신교 측에서 이제 재헌의회 첫 시작할 때 네. 이승만 그때 당시 대통령 되기 전에 의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윤영 목사라는 분이 이제 의원이자 동시에 기도를 했다라고 많이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욱더 개신교 인구가 그렇게 전 인구에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극소수였고 그리고 대한민국 시작할 때도 천도교라든가 그 불교라든가 이런 식의 다른 여러 종교에 속한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네.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고 그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종교다원적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시작이 됐고 지금도 뭐 맨날 계속 변하고 있긴 하지만 네. 불교나 카톨릭이나 이제 개신교 배경을 갖고 있는 그룹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 퍼센테이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특정 종교가 독주하는 식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 어떤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한국에서 수사받고 있는 당사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다, 종교 탄압이다 이런 입장을 또 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미국의 유력인들 또 뭐 예를 들어서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전 하원 의장 뭐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종교 탄압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소년보 목사 경우에는 목사가 무슨 도주 우려가 있냐며 구속이 과다한 처사다. 아니다. 종교인도 사회 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 똑같은 어떤 기준으로 뭐 처벌이라든지 법의 처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반박도 있고요. 자, 과거에도 종교단체, 종교인에 대한 수사 이런 사례가 뭐 없진 않았을 텐데 과거하고 요즘의 상황하고 좀 같은 점은 뭐고 또 다른 점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또 먼 과거가 있고 가까운 과거가 있는데 정광훈 목사 됩니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대선 개입 때 해서 그러니까 선거 기간 전에 그 신도들을 통해서 대량 문자를 발송해서 네. 선거법 위반으로 저촉이 됐죠. 그래서 네. 이제 구속이 됐었던 그 전례가 있고, 근데 소년보 목사 같은 경우는 이번 경우는 구속에 대해서 저는 아직 그 결과문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읽어보진 않았는데 네네.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선거가 이번에 부산교육감 선거가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부산 세계로교회가 지금 언론에도 많이 등장했지만 그 이승만 학교라고 그 대안학교를 세우는 과정에서 제가 세계로교회 그 설교나 이런 모임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뭐 부산시장이라던가 부산교육감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 다 모셔놓고 계속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 종교적 얘기 섞어서 하는데 네. 계속해서 이제 이승만 학교가 대안학교 세우려고 하는데 거기에다 뭔가 힘을 실어줘 달라던가 네. 이런 식의 메시지가 계속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거법 위반도 하나의 사유가 되긴 할 텐데 약간 지금 보면 부산시에서 땅을 뭔가 제공을 해서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된 지금 것도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예. 이승만 학교 세우는 데 있어서 부지를 공짜로 뭐 5년 동안 제공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다만 선거법 위반 때문인지 아니면 그 다른 어떤 더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다른 어떤 사유들이 있는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데 도주 우려 문제는 이제 애매한 게 있죠. 뭐 소년보 목사가 뭐 사실 어디로 도주할 우려는 없고 그래서 구속까지 해야 되는가 그거에 있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판결문이나 이런 거를 잘 정확하게 읽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승만 학당 설립 문제 이게 약간 이념적인 문제로 이게 진보 진영하고 저기 보수 진영하고 좀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예. 대안학교를 세우고 아마 그 세계력교회 쪽에서 추진한 걸로는 이거를 이제 인가하는 쪽으로 인가까지 받으려고 이제 목표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우호적인 교육감이나 그런 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좋았겠죠. 일이 술술 풀렸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선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지한 것보다는 또 나중에 알려진 거로는 그분이 또 개신교인도 아니고 또 불교 쪽 신자인 교육감 후보를 지지를 했는데 약간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손현보 목사 측에서도 조금 분명히 좀 해줘야 될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종교 관계자들의 정치 참여, 정치 활동 얘기해봤습니다.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정치가 종교에 개입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한국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주화 운동 때 예를 들어 명동성당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어떤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교회들에서 예를 들어 그 수배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숨겨줬을 때 그것을 이제 그 공권력이 들어가서 이제 끌어내거나 체포할 수 있나 이제 이런 문제로 그 국가와 교회나 종교계 사이에서 뭔가 마찰이나 그런 게 계속 있어 왔죠. 해외 사례를 돌아봐도 굵직한 사건들을 떠올려 보면은 예를 들어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예를 들어 미국에서 어떤 몰몬교의 한 지파의 어떤 컬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 일부 다처제를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의 자유고 너네들은 간섭하지 말라, 국가가 간섭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거를 미국에서 이제 FBI를 동원해서 거기를 그 급습을 해서 다 빼내고 근데 이제 영상에 나왔던 거는 좀 충격적인 게 이제 그러니까 미성년자들도 사실은 다 막 임신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국가가 내지는 공권력이 종교계에 개입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법적으로는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맞죠. 여러 가지 문제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룬궁하고의 문제. 그러니까 특히나 동아시아에서는 소위 말해 음사 내지는 혹세무민 그 미신이나 컬트 이런 쪽 그룹들이 한 나라를 뒤흔든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포비아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동아시아 맥락에서는. 그래서 어떤 식의 그 너무 신흥 종교나 이런 그룹들이 너무 커졌을 때 너무 세를 많이 빠르게 성장했을 때 뭔가 그것을 이제 정리하거나 그렇게 해체시키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일본에서는 통일교를 이제 법적으로 해산을 했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본 언론에서도 시민사회에서도 지금 한국에 진행되고 있는 그 통일교 관련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교에 대한 이제 특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제 한다고 합니다. 이제 수사라는 건 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 검찰 수사 이거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한다고 안 하고 이거는 조작된 수사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무슨 사이비 교회도 아니고 이제 멀쩡한 교회인데 어쨌든 그 지도자가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하고 신도들이 이렇게 했다는 그걸로 수사를 받으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하지만 그분들은 또 탄압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거는 우리하고 이념이나 이런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 법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들을 탄압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정말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 단체 테두리 내에서 어떤 사실은 그게 법적으로 문제될 거는 없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손현보 목사가 설교 단상에서 정치적 발언을 세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 내지는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런 것으로 보호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권력에 미운 털이 박힌다. 이런 시각으로 수사를 당하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냐 이거죠. 그렇게 법을 적용하면 안 되겠죠. 누군가를 찍어놓고
뭐 친정부적이니 뭐 반정부적이니 이런 거를 갈라놓고서 누군가를 찍어놓고 수사를 하면은 사실은 네. 그거 그렇게 안 되겠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심판하는 사람도 사실 엄중한 잣대를 갖고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미국에선 종교와 관련된 정부 정책이 헌법적 판단 대상이 된 적이 꽤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종교 분리 문제를 우리가 진지하게 좀 사회적 논의를 해본 적이 있나 이게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통일교 수사도 있고 그렇지만 국가 조찬 기도회에 대통령이 가는 게 맞냐 또 뭐 각종 종교 행사 있잖아요. 불교 행사도 있고 뭐 성당 행사도 있고 유력 정치인이 참석하는 게 맞냐 이런 논란까지 나와요. 그래서 교수님 보시기에 공적 영역과 종교 영역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지금 와 있습니까?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시급하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제가 전공하는 게 이제 종교 사회학인데. 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정치학자나 뭐 사회학자나 이런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종교 쪽을 그렇게 관심 있는 전공자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예. 반대로 종교계에 계신 분들은 뭐 신학자를 포함해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정치 쪽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네. 그런 것을 이제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서 주된 논의 주제로 삼지를 않습니다. 네. 근데 저는 요즘에 전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양쪽에 종교계 쪽을 종교교를 연구하는 분들과 네. 사회과학 쪽 그게 정치학이나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법학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머리를 맞대고 정교 분리의 원칙이 가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아까 질문하신 여러 내용들 이게 되게 규범이 아리까리하게 네. 애매모호한데 뭐예요? 예. 그걸 서로 맞춰가면서 21세기 한국 사회가 이 정교 분리 원칙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것인가 법적 틀을 만들 것인가 그거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하시고요. 예. 자 이렇게 정교 분리 원칙이 어떤 모습 보여야 한다 이런 논의까지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미국과 유럽의 정교 분리 모델이 좀 다르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프랑스의 라이사테 모델은 예. 미국보다 더 엄격한 뭐 느낌도 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 유럽 모델, 네. 미국 모델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어중간해요? 어중간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네. 그 프랑스 혁명 그 이후로 공화국 그 공화주의라는 게 발달이 돼서 네. 소위 말해 공공의 영역에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그 상징물이 되는 것을 이제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게 되게 강해서 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 내부에서도 작동하는 어떤 성찰이나 이제 비판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 이제 약간 카톨릭 신자나 아니면 네. 그런 예를 들어 십자가 목걸이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 사실 숨길 수 있잖아요. 예. 안에 숨기기 좋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특히나 히잡 논쟁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슬림 같은 경우 히잡은 감출 수가 없는 거고 밖으로 공공적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예. 오히려 무슬림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차별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식의 논의가 벌어지면서 정치학자들이나 그런 쪽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엄격한 건 맞는 것 같고요. 미국은 그 정교 분리를 하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여기저기 정치인들이나 그리고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서도 그리고 뭐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뭐 성경이나 경전에 손을 얹고서 그렇죠. 대통령 선언을 선서하죠. 하고 예. 뭐 그 대법원장 소위 앞에서 말해 그죠? 예. 미국 정치인들이 연설할 때도 이제 God bless America라는 그 단어 그 얘기는 뭐 너무 많이 등장을 해서 그것도 물론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있긴 합니다만 예. 거기서는 좀 더 종교가 정치인들이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는 데서 조금 네. 더 관대한 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 그 중간 어디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네네. 종교는 개인의 신념, 신앙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사회 통합, 갈등 중재 네. 이런 역할도 기대를 받고 있죠. 네. 종교학자로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종교와 사회, 정치와의 바람직한 관계 네. 어떤 겁니까?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대. 그래서 저는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네. 동시에 그 자유가 항상 보면은 남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자유의 원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특정 종교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 또 다른 목소리를 갖고 내는 것을 또 억압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른 목소리를 내고 다른 종교 전통에 기반해서 그 가치관을 갖고 공적 논의에 참석할 경우 그 가치까지 존중해 가면서 대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규범을 갖춘 상태에서 종교인들,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사회 전반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서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좀 조율해 나가는 그런 모델이 한국 사회에 조금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명삼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한 현상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근데 흉부외과의 경우에 레지던트가 제대로 충원되지 않아서 명맥이 끊길 위기다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흉부외과는 심장이나 폐처럼 네.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를 다루는 그럼요. 중요한 과입니다. 특히 제 친구도 여기 흉부외과 전문인데. 아, 그러시군요. 고령화 때문에 이제 환자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예. 하지만 워낙 어려운 수술이다 보니까 만약에 환자가 잘못됐을 경우에 의료소송 위험도 크고요. 또 근무 강도도 높아서 요즘 의사들한테는 사실 기피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흉부외과 의사들이 떠나는 건 물론이고요. 새로 유입되는 의사가 없어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의정 갈등으로 떠났던 전공의들이 이번 달 초에 대거 들어오긴 했지만 이 흉부외과는 복귀율이 특히 낮았습니다. 지난해 2월, 그러니까 의정 갈등 이전에는 수련을 받던 전공의가 107명이었는데 네. 현재는 68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충원율로 따지면 60%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전문의 자격을 따기 전에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는데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은 네. 심장혈과 흉부외과의 그 레지던트가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레지던트가 없다라는 건 새로 배출되는 전문의도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연차가 높은 레지던트가 없으면 새로 들어오는 레지던트가 일을 다 해야 되니까 더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지원자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있는 교수들이 은퇴하고 난 뒤에는 이 지역에서 심장 수술을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급 종합병원 상황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전국에 47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흉부외과 레지던트가 있는 곳은 21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된다는 의미고요. 한 명뿐인 것도 12곳이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레지던트 한 명이 근무하는 상황이면 뭐 야간이나 응급수술 당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교육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국에 전공이 68명만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42명은 서울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방은 훨씬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고요. 강원도와 충북, 제주는 지역을 통틀어서 아예 한 명도 없고요. 광주, 전남 1명, 전북 1명 수준입니다. 네,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새로 배출되는 전문의는 줄고 또 기존 의사들은 은퇴를 하게 되니까 이 전체적인 수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한 해에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전문의가 은퇴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한 6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은퇴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감소폭은 더 커질 걸로 보이고요.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바로 전문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한 명도 빠짐없이 전문의를 취득한다라고 한다고 해도 이 워낙 수가 적기 때문에 매년 30명에서 40명의 전문의가 순감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전문의 따더라도 상급종합병원에 남아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개원을 해서 개원가에서 하지정맥류 같은 좀 비교적 단순하고 위험 부담이 없는 진료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훨씬 돈이 되고 또 덜 위험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병원들이 흉부외과와 같은 기피과의 레지던트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런 병원에 가점을 주는 식으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파격적 인센티브 얘기하셨는데 뭐 수가 정책이라든지 해서 흉부외과 전문의들 확보해야겠죠. 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대통령 명절 선물이 공개됐습니다. 어떤 거예요? 네, 이번 선물이 네. 대통령 시계하고 팔도에서 나온 수산물 그리고 오.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에서 재배된 쌀로 구성이 됐습니다. 선물 대상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비롯해서 각계 주요 인사와 호국 영웅 그리고 재난재해 피해 유족,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요. 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부는 제외가 됐습니다. 아마 거기 갔으면 그게 또 뉴스가 네, 됐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공개된 지 이틀 만에 이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매물이 올라온 겁니다. 아, 그래요? 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건이 올라왔는데요. 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거다 보니까 가격이 궁금해지는데요. 판매자들은 가격을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로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너무 비싸게 네. 우리가 때렸다 그러나요? 이럴 때는? 네. 이거 얼마 그렇게 안 할 텐데. 네, 그런데 한 판매자는 그래서 이 팔도 특산물품과 특별 맞춤시계 2개가 알차게 들어있다. 시계만 가져도 완전히 성공한 가격대라면서 이 35만 원이 뭐 저렴한 가격이다라는 걸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미 예약 중으로 표시가 된 상태였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누군가 구매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시계, 수산물, 그다음에 쌀. 네. 오, 이거를 30만 원, 35만 원에 사람들이 내놨다 이거죠. 네. 자, 전 세계 모든 국가 채무 규모를 다 합치면 337조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7경 6천조 원 넘는다는 집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이게 부채는 늘어나니까 사상 최고죠? 네, 맞습니다. 이게 국제금융협회라는 곳에서 내놓은 보고서인데요. 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이 글로벌 부채가 21조 달러, 우리 돈으로 2경 9천조 원 늘어난 337조 7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네. 돈으로 47경 6천조 원을 넘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부채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프랑스를 비롯해서 중국과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이런 국가에서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채는 정부 부채는 물론이고요. 네. 뭐 기업과 가계, 금융 부분 부채를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각 국가의 통화가 달라서 이 부채를 달러 기준으로 환산을 해서 집계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전체 부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효과도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전체 규모가 늘어난 건 맞는데요. 이 정도로 규모가 규모가 늘어난 건 2020년의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그때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부채를 늘리면서 이 통화 완화 정책을 폈을 때였는데 그때와 비슷한 수준으로도 늘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 뭐 빚을 잘 갚을 수만 있으면 네. 부채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은 GDP 대비 부채가 얼마나 늘어났냐 이걸 보게 되는데 이 지표는 캐나다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환 능력에 비해서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뭐 반면에 아일랜드나 일본, 노르웨이 같은 국가에서는 이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네. 그 부채 비율도 중요하지만 상환 능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가 채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은 장기적인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경고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치를 도입을 하라라고 권고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 뭐 재정 준칙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해서 IMF가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중장기 재정 계획을 세울 때 국가 채무나 재정 적자에는 구체적인 목표를 걸어두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이 재정 준칙을 만들어 놓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로 하고 뭐 재정 적자 비율을 마이너스 3% 이내로 관리한다라는 거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문제는 이게 국회에 제출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IMF가 특히 이렇게 한국에 경고를 한 건 한국이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인데요. 네. 한국은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지출 요구가 있는 만큼 재정 개혁도 수반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이 1%대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AI 대전환이라는 이런 이점을 적극 활용을 하고 또 고령화에 대응하는 연금 제도를 또 한 차례 개편하는 식으로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제언을 했습니다. 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감됐다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게 유죄로 인정됐습니까? 네, 지금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2007년 대선 네. 당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측근들을 통해서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측과 접촉하도록 방조를 했다라는 혐의입니다. 리비아 자금으로 대선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다라는 혐의인데요. 그래요? 네, 재판부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범죄 공모 혐의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카다피와 직접 거래했다는 증거는 없고 또 리비아에서 흘러나온 자금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선거 자금이 됐다는 증거도 없다고는 봤지만 네. 이 자금 흐름이 매우 불투명하고 또 시기적으로도 부합하기 때문에 죄가 인정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받던 뇌물수수 혐의 그리고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습니다.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지금 역대 프랑스 대통령 중에서 처음으로 수감이 되는 대통령이 그래요. 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수감이 되진 않았는데 법원이 이 실형 효력이 즉시 발효되는 형 잠정 집행도 명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항소를 하더라도 이 수감 생활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소환이 돼서 수감 절차를 밟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공식적으로 어느 시설에 수감될지 이건 아직 공개가 되진 않았는데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기로는 파리에 있는 라상테 교도소 여기에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거에 좌파 무장 세력인 칼로스 더 자칼이나 네. 마누엘 노리에가라는 전 파나마 그 독재자도 수감이 됐던 곳입니다. 그렇죠. 노리에가 파나마 독자자죠.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 판결에 대해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네,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겠다라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판결은 정치적인 스캔들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항소하겠다라는 뜻은 밝힌 상태고요. 또 올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나이가 70이거든요. 그래서 고령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2년에도 대선 불법 자금과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난해 프랑스 최고법원이 이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보고 1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한 상태였습니다. 이것도 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지금 자택연금형을 살다가 이번에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굴욕에도 여전히 사르코지 전 대통령 보수 진영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보수 성향의 그 고령층 유권자들에게 여전히 인기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매주 다양한 문화계 전문가와 흥미롭고 유익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 주말엔 문화 코너입니다. 오늘은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최근 화제가 된 단어 영포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얘기 잠깐 하고 갈게요. 개그계 대부 코미디언 전유성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독하다는 소식 알려지고 하루 만에 이제 별세를 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폐기홍 악화. 네. 연명치료 안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향년 76 참 아쉽고 허망하죠.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폐렴을 앓았고도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고생을 해 왔는데요. 폐기용은 폐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네. 폐가 이제 늘어나질 못하니까 결국에 숨을 잘 못 쉬는 그런 질환인데 6월에 폐기용 시술을 받았지만은 네. 건강이 악화돼 다시 치료받았고요. 8월 29일에서 9월 7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의 북코스트 행사까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상황이 악화돼서 결국에는 참여하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나 혼자 산데 깜짝 출연해가지고 이제 회복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끝내 회복을 하지 못했고 본인이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다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후배들에겐 아버지 같은 존경 받아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뭐 에피소드도 있고
아주 비교적 최근에 그 후배 코미디언은 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병 3가지 있는데 나 이러다 삼관왕 뭐 이런 전유성 씨 다운 농담도 또 했어요. 특유의 그런 유머 코드가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후배들한테도 기억되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작가로서 먼저 1969년에 코미디 작가로 데뷔를 하죠. 근데 코미디 작가로 이렇게 데뷔한 예가 미국 같은 우디 앨런 그리고 코난 오브라이언 등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전유성 씨는 직접 자기가 몸으로 웃기기보다는 많은 후배들한테 아이디어를 줬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사실 유머 1번지에서 네로 25시에서 얘는 무슨 말을 못하게 해 뭐 이렇게 이런 유행어를 하나 담기긴 했습니다만은 주로 몸으로 웃기기보다는 말로 웃기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스탠드업 코미디의 그런 선구자격 인물이고 사실 KBS의 간판 프로그램인 개그 콘서트를 이제 만든 그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사실은 코미디계에는 후배들 군기 잡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전유성 씨가 그거는 내 때로 끝난다. 그래서 전혀 난 잡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그 뒤부터 좀 평화로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후배들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연예인들을 발굴을 많이 했죠. 그래서 주병진 씨도 사실 전유성 씨가 발굴했고 팽현수 씨도 그렇고 이문세 씨 또 가수 김현식 씨 같은 경우에도 발굴을 해가지고 이 후배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점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야, 이문세, 김현식까지.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말로 하는 스탠드업 코미디 하셨는데 그 전에는 구봉서, 배삼룡 이런 분들이 막 와이셔츠도 찍고 했었는데 이제 대화로 주로 이제 웃기는 그 아주 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뭐 화보 연기한다든지. 그러니까요. 좀 뭔가 가학성이 어떤 뭐 때리고 벗고 노출하고 옷도리 찍고 다 그런 것을 물 좀 뿌리고 넘어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개그맨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기 시작해서 원로 코미디언들은 좀 거리를 걷어갑니다. 왜 코미디언이라는 말을 안 쓰고 개그맨을 쓰느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좀 시대를 앞서갔죠. 그러니까요. 고인이 자신의 장래 희극인장으로 치러달라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희극인장은 어떻게 치러지는 희극인장은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개그맨, 코미디언과 같은 희극인들이 장례를 주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방송 코미디 협회장인 개그맨 김황래 씨가 이제 위원장으로 하면서 개그맨들이 장례 위원을 맡게 되는 겁니다. 장지는 고인이 생전 국수집 운영했던 전북 남원 일월먼이 되겠고요. KBS도 지금 여의도동 KBS 일대에서 이제 노제 등이 이제 치러질 예정인데요. 그래서 KBS의 개그 콘서트 녹화장인 KBS 공개홀과 또 아이디어 회의실 영구동 등을 마지막으로 전성 씨가 둘러볼 그런 예정으로 있고 이때 개그맨과 코미디언들이 마지막 배웅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개그 콘서트도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일본 특집편을 하는데 고 전유성 씨를 기리는 추모 영상도 이번 주에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뉴스나 온라인에 많이 요즘 등장하는 단어 영포티 얘기해 보겠습니다. 뜻을 그대로 보자면 젊은 40대 이거 어떤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영포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은 40대부터 중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중년하면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젊은 40대다라는 건데 예전에는 그 일본에서는 이런 젊은 혹은 멋진 중년 남성을 레옹족이라고 그랬습니다. 레옹. 그 이유는 뭐 영화의 레옹이 마틸다와 어울려서 그런 연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이제 패션 잡지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렇게 마틸다 같은 젊은 여성 어울릴 만큼 매력적인 중년 남성들 가리켰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는 좀 좋지 않은 의미로 이렇게 약간 부정적 의미예요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직장인 사례가 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40살이 됐는데 갑자기 취미나 옷 이런 거 입게 되면 이렇게 좀 부정적인 그런 평가들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취미나 옷
있는 것에 대해 얘기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소연했는데 실제로 이 빅데이터를 보니까 영포티에 대한 온라인 언급량 10만 4천여 건을 분석해 보니까 부정적 키워드와 연관된 비율이 55.9%, 긍정적 비율은 37.6%, 중립적은 6.5%밖에 안 됐고 이 감성어 관련된 키워드를 보면은 부정적인 게 10개 중에 7개였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긍정적 키워드는 젊다, 좋아하다 정도인데 제가 부정적인 키워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나이 40은 먹었지만 옷차림이든 뭐 새로운 취미든 뭔가 시도해 보려는 건데 그거에 대한 평판이 지금 좀 안 좋다 이런 말씀이세요? 사실 이런 평판이 어디서 비롯됐냐면 원래는 이 진멜이 이제 트렌드를 분석할 때 젊은이들은 계속 도망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젊은 세대의 패션이나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하고 젊은이들은 도망가고 예를 들면 젊은이들 즐겨가는 카페에 좀 나이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자꾸 카페를 가시고 그러면 젊은이들은 다른 데로 또 도망가고 물 흐리니까 제가 뭐 직접적으로 표현 안 했습니다만 그런 구도인데 지금 이 영포티 세대도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이야기. 약간 이제 감이 와요. 아까 말씀 듣고 보니까 그거구나. 그게 젊은 세대들을 도망치게 만드는 약간 그런 측면이 있고 애플 아이폰이 이 영포티의 상징이 됐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아이폰 시리즈 하면은 주로 20, 30대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네.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 관련 조사를 이제 한국 갤럽이 지난 7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2012년, 2025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40대가 주로 쓰는 스마트폰 브랜드에서 아이폰 비율이 지난해 대비 12%나 급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같은 경우는 67%로 아이폰 이용자보다 2배 넘게 많지만은 이 2년간 20% 이하에 그쳤던 40대 아이폰 이용자가 크게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왜 우리가 즐겨 쓰는 아이폰까지 영포티 10,000살 이상 사람이 쓰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이폰은 우리 20, 30대가 써야 되는데 전유물인데 40대가 왜 우리 영역을 침범하냐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근데 70년대생 하면은 영포티란 말보다는 X세대라는 분류가 본래 그 명칭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대를 보면은 1970년생부터 1980년생을 되게 X세대라고 그 전에 얘기를 했고 그 X세대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 세대를 묶어가지고 영포티 세대라고 묶은 거고 이 영포티 세대는 유행에 굉장히 예민하고 변화와 도전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층에 해당되는 그래서 40살에서 49살 인구가요 761만 명이에요. 전체의 14.9%이기 때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거꾸로 20, 30대 비중은 점점 저출생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분석에 따르면 이 X세대, 영포티 세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위압감을 느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비력이 일단 갖춰져 있고 사회적 입지도 20, 30대보다는 좀 더 40대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됐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전에 어떤 그 연령대에 해당되는 모습이 아니고 너무 트렌디하고 최신 기종 사용하고 소비 트렌드도 굉장히 요즘에 유행하는 대로 보여지니까 원래 그런 거는 젊은 세대 건데 왜 그것까지 가져가느냐라는 이제 주장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겉만 너무 트렌디하고 속은 옛날 그 가치관 있는 거 아니냐, 약간의 이중적인 것이 남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지금 현재 작용을 해서 좀 약간 부정적인 키워드들이 연관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근데 영포티는 제가 그 설명을 듣고 봐도 본인들은 되게 좀 섭섭하고 이런 평판에 대해서 아니 내가 좀 젊게 살겠다는데. 요즘 건강 유지하면 100살까지 사는데 영포티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항변도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X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MZ세대들, MG세대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출발하는 세대예요. 예를 들면 X세대는 정말 많이 비난을 받았던 세대입니다.
개인주의적이다, 이기적이다, 소비적이다, 물질적이다, 뭐 탈정치화돼 있다. 그다음에 워크맨이나 디지털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너무 그 아날로그 정서가 없다. 이런 온갖 안 좋은 얘기를 들었던 세대거든요. 그 위에 바로 기성세대한테. 뭐 특히 이제 586, 뭐 386 세대 그러니까요. 비교해서 예. 의식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고 가볍다. 그리고 너무 소비 취향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또 이 MZ 세대들한테 거꾸로 중간에 끼어가지고 비난을 받으니 그렇군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물론 이 X세대도 편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70년생은 89학번이고요. 80대 학번이 되고요. 1980년생은 밀레니얼 세대에 들어가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93학년도 학번 같은 경우에는 학력고사 세대. 그리고 94학년도 학번부터는 수능 세대고요. 그리고 일부 세대는 IMF 경제 위기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비정규직 생활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인 것 같지만 단일하지가 않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부 뭐 X세대 중에서는 이른바 어떤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것에 벗어나지 못하는 분명 그런 세대도 있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X세대를 너무 단일한 기준으로 볼 수는 없고 또 심지어는요. 교복 자율화 세대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교복을 안 입었어요. 학창 시절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입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진영 씨다 그러면 양형서 씨나 이런 지금 현재 어떤 엔터테인먼트 업계 수장들은 교복을 안 입었어요. 아, 그리고 지금 K-팝의 어떤 유행 트렌드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X세대 영포티 세대를 좀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그리고 그 세대들은 기본적으로 그 트렌디한 것에 대해서 몸에 배어 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뭐냐면 지금의 Z세대들은 이제 X세대도 좀 다른 게 뭐냐면 자기들이 좋으면 지난 거, 뭐 유행이 아닌 거 이런 거 상관없이 꺼집어내 가지고 자기들이 유행을 만들어요. 그래요. 근데 X세대 영포티 세대는 그래도 눈치를 봐요. 요즘 유행은 뭐지? 요즘 뭐 신상은 뭐지? 이렇게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긴 해요. 주체성은 약간 떨어진다. 더 젊은 세대보다. 왜냐하면 저도 X세대인데 대중문화 수혜 세대거든요. 대중문화는 우리가 주도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G세대 같은 경우는 SNS를 자기가 주도하니까 자기들이 확산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약간 못마땅할 수 있겠지만 약간 이 오해의 소지가 영포티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이 영포티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 속 세대 간 약간 긴장을 보여주는 어떤 단어도 될 것 같은데 영포티 논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일단 부탁드립니다. 뭐 예전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오해도 있겠지만 인류의 역사가 생기고 계속 되던 얘기일걸요. 젊은 세대는 또 기성세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렇죠. 기성세대는 항상 좀 낡은 것만 좋아하는 걸 생각하지만 여전히 젊은 거 좋아하고요. 다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X세대 영포티 세대는 양쪽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셔야지 적을 만들면 오히려 손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지미 듀란트의 스마일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